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웬만하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내던 저도 올여름에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천지불인 자연은 어질지 않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여름입니다. 최경사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그 애기 어린이집 방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함께하는 중이고 오늘도 아침에 남양주에 있는 뽀로로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4시간을 놀았어요. 근데 차에서 30분을 자더니 풀 충전을 하고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뽀로로 파크라는 데가 있군요. 네네. 뽀로로 캐릭터로 만든 약간 애기들용 테마파크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오픈런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방학이라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 라미 지난주에 말이죠. 네네. 네, 라미 말씀하세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네. 댓글 마치 달아주시죠. 펄펄 네네네. 뛰면서 네. 당신이 램이라고 그런 걸 내가 라미로 했다. 아니 근데 이 위드무브님의 이 댓글에서 네. 좀 헷갈렸던 부분이 라미님 장면 과정은 맥스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요거는 맥스님이 라미로 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내가 준비했죠. 자, 79회 최경사 79회 3분 15초부터 3분 45초까지 드디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과연 누굴지 기대하시는 우리 뉴페이스 본인이 일단 잠깐 저희는 일단 본명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네, 다 닉네임을 쓰고 있죠. 코드네임 최경사 코드네임을 쓰고 있는데 일단 코드네임을 뭘로 하죠? 저는 레미를 들고 왔습니다. 레미. 네, 이게 가장 마음에 받더라고요, 저한테. 사실은 우리 이름에서 유래한 코드네임, 닉네임이긴 한데 라미는 어떻습니까? 만년필 갖고 좋지 않나요? 라미는 라미네이트 느낌이 나지 않나요? 라미네이트? 레미가 그 라미 만년필에서 온 별명이.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램이라고 안 하잖아요. 라미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레미가 약간 발음이 불편해요. 레미님 하면 조금 힘들어. 라미님이 훨씬 편해. 그럼 라미님 가시죠. 저는 라미님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왠지 노란색일 것 같은 라미 만년필의 대표 색상이 노란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쵸. 아이고야. 앞에 제가 그 이런 실수를. 하여튼 안군. 네, 저는 요즘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바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일을 하다가 자고 왔습니다. 아, 야근했어요? 네. 그 밤새도록 또 하는구나. 네네. 야근도.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예. 노시스. 네. 노스 안 바빠? 네,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요. 네. 그럼 나쁘지 않군요. 싸우신 거 아니죠? 아니 모르. 너무 웃겨. 자, 그럼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클립에 책책북북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잘 계셨나요? 못 뵌 지 2달이 됐습니다. 앞서 3편은 영화를 보고 싶어서 중간에 끊다 보니 댓글을 안 남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간 유로와 코파에 묻혀 살았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런가 봅니다. 축협과 홍페르시 이슈도 터지면서 채경 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아, 수카바티 할 거 하면 엄청 좋아하셨겠네. 방송에서 회자됐던 도서전에 다녀온 정도랄까요? 최근에는 미음사 편집자, 마케터님들 뵙는 재미가 참 쏠쏠하답니다. 올해는 아논북스의 나의 파란 나폴리를 탐조 책방에서 탐조 일기를 업어왔습니다. 이번 편도 잘 들었고 흥미로웠어요. 저도 맥스님 덕에 오늘날 혁명은 땡땡땡을 보려고요. 그럼 영화 한 편 보고 또 오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 의외로 이게 효과가 있네. 제가 그러게요. 책을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날 좀 뭔가 와가지고 책을 좀 뭔가 잘 소개했나? 그날 네. 그 책을 상당 분량 소개하셨습니다. 아, 네. 출판사가 어디더라 이거? 문진가 이거? 네, 그렇고요. 그 저기 뭐지? 수카바티가 그게 의외로 또 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노시스는 뭐 그러냐 이런 그런 느낌이네. 끄떡끄떡만 하고. 오늘 뭐 화가 많이 나셨죠? 지금 뭐 하나 걸려 말아 할 다들 때까지 조심하세요. 지금. 긴장하세요 지금. 네, 다음 댓글 가시죠. 네, 다음 댓글은 JSHA 땡땡땡님이신데요.
덕분에 무사히 쿠키 영상을 보았답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애완식물을 키우는 게 너무나 어울리는 사람. 변기를 닦더라도 매 순간을 절실하게 사는 사람. 일어나면 이부자리 먼저 정리하는 사람. 이 시대 철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본 남편은 자신을 닮았다고 하네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남편분이 굉장히 자신만만하신 분이에요. 네. 답변을 좀 실제로 그런지를 다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닮았다고 점점점만 남겨주셨죠.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말더듬지마님이신데요. 말더듬지마님을 비롯하여 그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 음향 겹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그 사물의 소멸 에피소드를 듣고 네. 이 에피소드를 듣고 불면 증세가 다 쓰질 못하셨어요. 쓰다가 잠드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이가? 그러니까 잠이 잘 불면 증세가 나았대잖아. 없다는 우리 말씀이시죠. 팟캐스트를 저희가 듣고. 원래 지금 텐션 아닐 때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방송이다. 아, 진짜? 네, 완곡하게는 그렇게 얘기했지. 아. 네. 최근에 뭐 그랬는데 요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느낌이 강하셨던 겁니다. 데쿠를 지금 근데 보니까 역순으로 읽고 있네요. 역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최신 거부터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뭐 지금 와, 진짜 약간 긴장을 하고. 다음 네. 댓글은 루이스 문님이십니다. 프랜체스프 보고 와서 추가로 댓글 남깁니다. 안구님이 말씀했듯이 정말로 숨소리마저 듣기 좋더라고요. 외진이를 위한 만찬을 준비할 때 요리하며 계속 들리던 숨소리가 요리의 정성을 더 짙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진이가 만찬을 먹으며 도댕이랑 대화하며 크게 웃던 모습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에 남았고요. 채경사 덕에 이 영화를 흘러보내지 않고 보고 와서 정말 다행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도댕 배우분을 잘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영화 피아니스트 배우시더라고요. 동일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덩치가 넉넉해지셨더라고요. 눈빛이 참 사랑스러운 배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슬림한가요? 정말 거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수준. 아 그래요? 정말 미소년. 음. 충격적으로 잘생기고. 네. 이 영화 출연하기 위해서 뭐 쪘나 보죠 뭐. 뭔가 나이살이라는 느낌이 네, 맞아요. 있었죠. 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위드무비입니다. 먼저 사건을 재구성해보려고 해요. 사건의 발단은 207화 2주의 최경생활에서 맥스님이 메이저리그가 예전만큼 재미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원인으로 야구의 데이터화를 하나 꼽으셨고, 안구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젊은 세대도 많다. e스포츠를 예로 들기도 했죠. 이어 빅데이터 논쟁이 이어졌는데 안구님은 빅데이터가 인과관계, 인과추론의 학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고, 맥스님은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어려운 통계를 끌어오기도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 갑자기 불현듯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이 떠올랐고, 정보자본주의가 우리 삶 자체를 데이터화하고 상품의 형태를 띠게 한다는 대충의 내용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맥스님이 말씀하시는 재미나 의미, 직관을 안구님이 잘 이해할 것 같고, 또 맥스님은 안구님이 말하는 빅데이터 속에서의 관계성을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즉흥적인 오지랖이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차 조회수가 적게 나온다면 다 제 책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댓글 때문에 책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하트 수는 좀 적긴 해요. 네. 그리고 위도우비님이 걸리셨다. 네. 그리고 좀 이따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그저 또 나오죠? 어떤 거요? 듣다가 네. 네. 듣다가 뭐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 아, 하나 더 있지 않아요? 그 아까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렇죠. 대댓글로 근데 하나. 그거는 그 요번 에피소드는 아니었고요. 아 에피소드가 아니었고 네. 아 그냥 일반적으로 올린 댓글인가요 그거는? 듄 1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남기신 아 거였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그거는 보통 그렇게 되면 소개를 안 해왔었나요? 아니요, 전에? 소개를 했어요. 네. 또 할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굉장히 그 본인이 생각하는 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와,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지금. 네. 네, 다음 댓글은 작은 일에 열 금지님이십니다. 지금 딱 맥스님께 그걸 못 참았구나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파트너가 집에 없는 날이라 오랜만에 혼자 잠을 자려니 적적하고 어째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드는 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둔 시간이 2달 정도 돼가는 책영사를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영사 청취료 보냈어요. 네. 더위, 감사합니다. 냉방병, 비 피해 모두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달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댓글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142화인 듄 원편을 듣고 있습니다. 드르렁 쿨쿨. 네. 10,000원 숙박료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9화 위대한 독재자 편을 듣다가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안구님이 편집장으로 계신 레터가 있는 모양인데 구독하고 싶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셔서 댓글을 제가 뭐 뒤늦게나마 달아드렸는데요. 네. 편집장까지 하기는 뭐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팟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부뉴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와 저 이번 회차를 통해서 비로소 미싱 퍼즐을 올바른 자리에 집어넣은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코니모지님이 게스트로 오셨다. 두 번째 최경사 멤버 중 한 분과 인연이 되었다. 일부러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를 사실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포맷의 게스트 초대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없었던 영화를 다룬 에피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잘 듣고 갑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영화죠? 그 무슨 영화였죠? 방금 글래스 어니언. 글래스 예. 어니언은 나중에 한 거고 그렇죠. 그 인연이 맺어진 건 또 다른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언급을 했었었나 했던 봐요. 거죠. 네, 네. 왜냐면 음. 그 편에서 음. 우리가 그 게스트 솔렘범님이 오셨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자연스럽게 음. 언급이 돼. 이렇게 저희가 그 음. 청취자와 함께하는 에피소드를 했었는데 음. 과거에 이런 일이 에피소드가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힌트를 네. 얻고 이제 추적하신 음. 거죠. 아. 맞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 올라오실 것 같네요. 네. 쩍쩍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은 책책북북님이신데요. 저는 언젠가부터 군대를 리얼하게 다룬 작품을 최대한 피하게 되더라고요.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장 밖의 학살을 상상하는 것도 끔찍했지만 저는 영화 내내 아주 신속하면서도 까딱 하나 실수라도 하면 경을 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표정 없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듯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유대인 하녀들을 볼 때마다 그 공포에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영화를 보면서 숨통을 틔워준 건 등장한 도베르만 강아지였는데요. 넙대대한 귀가 축 처져 있고 긴 꼬리도 헬리콥터 마냥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동안 인간의 이익을 위해 그 귀를 잘라왔었는데 요즘은 학대라는 인식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강아지는 고증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즈음 꼭 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독일 테니스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중 관중석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자 선수가 경기를 중단하고 심판에게 항의해 관중을 퇴장시키는 영상이었는데요. 도대체 저 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저런 긴박한 순간조차도 행동에 나서는 것일까?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잔혹했길래 이렇게 빡세게 교육을 시키는 걸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퍼펙트 데이즈를 볼 참입니다. 딱 봐도 올해 최애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얼른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잭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최근에 지금 사도광산 그 네. 뭐라고 해야 돼? 그 사건 사태 유네스코 뭐 있지만, 등재 예, 등재도 됐죠. 있지만 네. 어쨌든 독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 뇌리에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교육하고 뭐 지금도 엊그제도 또 보니까 독일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또 폴란드 가서 또 사과하고 막 그랬대요. 참 어느 나라랑 참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그쵸? 일본에는 좀 일본 외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외신이고 일본 내에서도 언론들이 이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야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이제 근처에 이 어두운 역사를 알리는 이를테면 이렇게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만드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도 이를테면은 유네스코 등재에 뭐 우리의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막상 거기 기념관에 갔더니 그때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갔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강제였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 강제성에 대한 언급을 일본이 끝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 언론들이 자성하는 기사가 이번엔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전 그건 좀 놀랐어요.
그림자도 수용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지금 뭐 저 극장가에도 독립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라고 해서 오사카에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그 방직 공장에서도 엄청나게 또 가서 노동을 했더라고요. 뭐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곧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간토 대학살이라고 관동대지 네. 그 대학살 영화도 곧 개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참 알 수 없어요. 어떤 또 그리고 그런 영화들 보면 또 일본 사람 중에서 굉장히 민간해서 엄청나게 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운동하는 분들 사람도 계시죠. 있는 반면에 정부나 또 이런 데서는 그 반대에 저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또 훌러덩 속아 넘어갔는지 뭐 어떻게 넘어갔는지 또 같이 도매꿈으로 같이 이렇게 참 동조를 하고 참 머리가 나쁜 건지 뭐 어떤 건지 그냥 이게 뭐 뒤에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항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를 답답하게 정부를 향해 이게 낫죠 방향은. 그렇죠. 근데 도베르만이 원래 귀가 펄럭기라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이게 접히는 맞아요. 귀인데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베르만이. 이게 근데 예쁘게 보이라고 날렵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다고 자르는 해요. 거구나 그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물의 소멸 에피소드에 환경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장마철엔 역시 책이 좋습니다. 철학책은 다소 어렵지만 아주 가끔은 읽기 힘든 책이 뇌운동, 생각운동엔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라고 달아주셨네요. 이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꾸준히 네, 달아주고 꾸준히 계세요. 달아주셔가지고 모든 네. 에피소드 그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이고 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죠? 네. 네. 최경사는 뭐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뭐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있습니다. 네, 저희 메일 주소 bookmovi42@naver.com입니다. 인스타 계정은 최경사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2주의 후원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요즘 폼 좋아 보여요 책북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책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퍼펙트 느낌표 2개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드모브님 네, 그리고 작은 일의 열금지님께서도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아서 납부하는구마님께서 22,222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라면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후원해 그러네요. 주셨습니다. 네, 후원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얻고 방송을 하고 대여료도 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이제 2주 후원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온전히 그 저희 녹음하는 스튜디오 대여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꽤 있었는데 뭐 훌통 빠지고 나니까 안군이 가끔 찾으니까 뭐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으면 또 이제 쑥 비고 통장에 제가 횡령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 대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습니다. 금액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져간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맞게 가져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혹시 그럴까봐 카톡에서 그때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네.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회사에서 녹음 시설 지원과 그리고 이 편집 지원, 편집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고 있다가 독립해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팟캐스트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면서 이제 각자가 이 녹음을 올리기 위해서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안군 같은 경우는 계좌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업로드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유튜브
최근에는 이제 스포티파이 뭐 이렇게 올리고 있고 제가 이제 팟빵을 관리를 하고 노시스가 인스타그램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라미가 편집을 맡아서 해줬었어요. 그동안 계속. 근데 이제 라미가 출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바빠서 그게 좀 어렵게 되면서 다른 편집자분께서 저희 콘텐츠를 편집을 잘 해주고 계셨는데 그 비용을 사실은 라미 혼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사실을 뭐 근자에 알게 돼서 사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 비용까지 이제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데서 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거를 뭐 즐겁게 하고 있고 뭐 저희가 후원을 안 해주셔도 또 저희가 또 돈을 객출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또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이외에도 그분들을 워낙에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 더 뭐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죄송스러운 것 같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종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디오 클립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맞습니다. 팟빵도 500명이 넘고 유튜브도 500명이 넘고 그렇잖아요. 네. 물론 여기 이제 중복을 또 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뭐 서너 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대충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음악 하나 깔아주세요. 네, 여기 뭔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출 수 있는 여기만 깔지 마시고 그냥 쭉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야? 오빠 부른 그 가수 누구죠? 왁스 머니도 깔아주세요. 뭔가 하여튼 좀 이런 편집자님의 센스를 좋은 음악 깔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 경생활입니다. 오늘은 왠지 라미부터 해보죠. 저 오늘 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영화를 조금 여러 편을 봤는데 마더스를 봤고요. 그때 맥스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좀 고민을 했어요. 마더스? 이게 마더스가 그 무슨 앤 영화지? 해서웨이랑 제시카 차스테인 나오는 패션.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아기가 죽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다 봤는데 생각보다 스릴러적인 면이 강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그 옷의 컬러감이 굉장히 다채롭고 그 맞아요, 감정 맞아요. 상태를 표현하는 게 되게 잘 드러나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요. 요즘 그 영화 보면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플라이 미 투 더 문도 그렇고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런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특히 할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때의 옷들이 더 패션이 우아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이 있어 보이고 좀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지금 너무 캐주얼하게 입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 다음 주에 드레스를 입고 오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김기영 감독의 60년대 한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줄거리 소개를 준비하다가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나온 한여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정재, 전도연 나오는 그 아니요, 한여? 그거 말고 그 중간중간 계속 나왔던 한여, 추녀 뭐 이런 거? 네, 나영희 배우의 환여 82년에 나왔던 거, 71년에 나왔던 거, 전도연 한여까지 이걸 다 보고 왔습니다. 와. 오, 대단하네. 근데 사실은 저는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할 한여랑은 또 되게 결이 다른데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맞아. 되게 새로워요. 나머지는 또 7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60년대, 맞습니다. 70, 82년, 2010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뭔지 지금 안군 비하인드를 준비한 그런 느낌이지? 네, 요 내용도 있긴 한데 시대별로? 오늘 비하인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요게 날라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별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봤다. 저도 사실 요 내용이 뭐 크게 많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한여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다 달라가지고 보고 나면은 와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변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은데 한여 배우들의 변화요. 네네네. 그리고 배경이랑 그 다음에 스토리도 사실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던 것들이 채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완전 조금 스릴러랑 공포에서
조금 에로틱 스릴러로 갔다 해야 되나? 좀 음.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 음.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제가 마더스부터 한여 이거를 쭉 보고 나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몰아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조금 며칠 걸쳐 나눠서 보시거나 왜냐면 그 표현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나영희 배우가 나오는 환여 이 82년작 김기현 감독 건데 이것도 여기서에서는 뭐 그 한여가 억지로 그러니까 겁탈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장면에 되게 어떤 물체의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 되게 비유를 잘했다 싶으면서도 되게 자극적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비유가 굉장히 강하다, 세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또 여러 편을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사물을 통한 비유는 검열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마 김기현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그럴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갈수록 좀 더 뚜렷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네. 한국 고전 영화 채널에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웬만하면 다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도연의 한여 이런 것만 이제 OTT로 가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윤여정 배우의 환여는 화질이 되게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중에 다섯 제일 편. 좋았던 건 뭔가요? 사실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일 그냥 신선한 충격은 저희가 다룰 한여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세다는 윤여정 배우의 환여. 환여. 네, 이거 윤여정 배우 그 연기가 일단 너무 탁월하고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일 좀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는 굉장히 제일 정말 좀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러 명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전도연 배우의 한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되게 약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예. 다들 그 원작이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예.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방송 기대됩니다. 모범생, 우등생.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노시스. 몰아주니. 저는 이번 주 저번 주 영화랑 책은 안 봤고 올림픽 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올림픽은 정말 단 한 경기도 보지 않았고 저 되게 헛소리일 수 있는데 제가 갑자기 송기령이라는 분의 존재를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 저기 데이터 예. 하는 사람. 꽁지머리. 네, 그래서 시작도 웃겨요. 제가 침착맨 구독자인데 침착맨에 이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듣고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요즘 저의 관심사인 AI랑도 연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이 사람 알고리즘 타가지고 이 사람이 나온 강연 영상을 거의 한 8, 9개를 그냥 몰아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작년에 시대일보 핵개인의 시대? 뭐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특이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도 근데 실은 다 듣고 나면은 그다지 새로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아닌 개인으로 이해해야 되는 시대? 그게 핵개인이래요. 핵개인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조어인데 핵가족 같은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의미로. 근데 그 핵개인의 출연을 통해서 이 또 세상이 지능화, 고령화 이 두 키워드로 이제 모든 현상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이 사람이 말하기 화술이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듣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큰 주장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큰 주장은 직관이나 상식에 기반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디테일하게 근거를 설명할 때는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즐거웠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를테면은 방식 책을 내고 여러 인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이를테면은 책이나 이론을 소개하고 근데 또 그 말의 내용 자체도 되게 흥미롭고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 나온 게 흥미롭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건축가 유현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는 이 핵개인을 공간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뭐 나영석 씨 유튜브에 나가서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이 핵개인의 시대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3%에 나가서 또 경제로 풀어 나가고 이게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19년간 강연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 아니다. 막 그래서 예, 아주 이번 주 지난주는 송기령 탐구 주간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는 치지 않습니다. 자, 빨리 그래서 얘기하세요. 제가 책을 언급했습니다. 책이 읽진 뭐라고요? 않았어요. 핵개인? 시대부 핵개인의 시대. 송기령 씨는 지난번 손석희 방송에 나왔었죠. 네. 그건 어땠어요? 뭐 그냥 저는 문화에서? 그 양반이 원래 중앙일보의 칼럼을 벌써 요즘에 안 쓰나? 뭐 하여튼 3, 4년 전부터 썼는데 그때부터 쭉 읽고 있었어요. 그때 뭐 잘 썼었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뭐 한 3, 4년 읽으니까 그 얘기 같고 뭐 그냥 그렇게 강연한 건데. 누구나 다 그렇죠, 뭐. 근데 사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안곤. 저 책 한 권, 영화 한 권, 영화 한 편 봤는데요. 책은 지난번에 쿠사리 먹었던 그 요온포세의 샤이닝 봤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요온포세가 노벨 문학상 최근에 받으셨는데 샤이닝을 보면서 와 되게 이거 연극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온포세가 극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면 그 개인이 뭐 소멸, 죽음, 사라짐 요거에 대한 외로움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건데 되게 배경 묘사라든지 심리 묘사라든지 혹은 심리 묘사를 할 때 굉장히 독백스러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재밌게 읽었고요. 영화는 데드풀과 울버린을 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군이 재미없게 보는 MCU 영화도 있나요? 많죠. 아예 보질 않는 것들 있죠. 이거 평론가들 평점 잘 줬던데? 7점 수준으로 줬던데? 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스파이더맨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그 나와 있는 등장하는 그 카메오적 요소에 반가우면서도 그거를 깨닫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도 어느새 이것들을 보면서 허허허 즐거워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스 마블 시네마를 2000년 이후부터 봐왔던 사람이라면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때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어쨌든 데드풀의 그런 개그로 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개그는 어때요? 터져요? 개그는 지금 여기 4명 중에 맥스님은 이해 못할 수 있는 자막이 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자막이 등장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좀 종종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뭐야? 근데 맥스님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킹리적 가심. 그게 뭐야? 그쵸. 그 얘기는 기억도 안 난다. 그래요? 왜냐면 영화에서 어쨌든 등장하거든요. 그 번역 형태로. 근데 스토리, 그러니까 일종의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대화에서 그 키워드가 쓰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와 이렇게 표현했네라고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노시스나 라미는 아는 거야 지금 이거? 네. 그래? 근데 그 얘기도 있던데 울버린 팬들은 네. 굉장히 이 영화가 울버린을 망쳤다. 그렇게 해서 실망했다는 의견도 그럴 있더라고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 울버린 팬이라면 로건으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명예적인 퇴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어쨌든 뭐 부관 참신은 아니지만 다시금 부활시켜가지고 스토리를 끌어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믹스를 좋아하는 울버린 팬이라면 코믹스 울버린의 향기가 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울버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MCU에 로다주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때마침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너무 웃기다. 가면 벗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다들 막 열광해? 이거 내가 팬이 아니라서. 일단 감동이 덜한 어쨌든 캉 저희가 다뤘었던 캉을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 폭행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캉으로 그 스토리 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노스급 빌런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믹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빌런 중 한 명이 닥터 둠이에요. 그래서 그 둠 박사를
다시 쓰겠다라고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 대단한 빌런을 누가 연기할 음. 것이냐 하는데 로다주가 등장을 한 거죠. 아니 그 닥터 둠이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닥터도 아니요. 스파이더맨에서는 닥터 옥토퍼스가 나오고 닥터 옥토퍼스. 그 닥터 둠은 어. 판타스틱 4의 빌런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네, 판타스틱 4가 미국 코믹스에서 정말 유명한데 영화 할 때마다 망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년인가 내후년에 아마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MCU가 이렇게 막 일어서고 뭐 어벤져스 나오고 막 이렇게 된 시초가 아이언맨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막 인기 확 불어넣은 게. 네네. 그 사람이 또 다시 뭐 빌런으로 나오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뭐 MCU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런 우려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가 그냥 제 느낌은 이번에도 번역은 황석희가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공식적으로 디즈니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아예 누군지를 밝히질 않아. 왜냐면 사실 디즈니는 여지껏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디즈니 여태까지 전에- 그 전에 것도 한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20세기 폭스 때는 다 그러니까 했잖아. 20세기 폭스가 디즈니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회사가 다를 때니까 음. 황석희라는 게 공개가 됐었는데 디즈니는 사실 공개를 안 했어요. 뭐야 왜 그 다른 뭐라도 그래가지고 항상 아니, 사고 날까봐 안 하는 거지 뭐. 욕 먹던 번역가 어. 있잖아요. 그게 디즈니 영화가 많아요. 근데 항상 디즈니는 누군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고 났을 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안 밝히는 거예요? 그 번역가를 위해서? 아니 번역가를 위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디즈니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계속 또 뭔가 그게 화제가 되고 또 바이럴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차단하는 거겠죠. 박지훈 변호사 그 번역가인가요? 그 항상 문제되는 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항상 일 것이다. 왜냐하면 디즈니에선 공개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데드풀과 울본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게 퓨리 로드의 패러디가 나와요. 아 맞습니다. 퓨리 로드를 패러디하는데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근데 그 패러디 중에 하나가 퓨리 로드가 아니지. 이번에 한 게 뭐지? 퓨리오사. 퓨리오사 그 빌런인 햄스워드가 끌고 다니는 마차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비슷한 차들이 이렇게 나와. 근데 요건 다 스포입니다, 여러분. 안돼 진짜 위험해. 골로 갈 뻔했어. 안돼. 왜냐면 요거 예고편에 전혀 뭐 살짝 배경으로 나오긴 안돼요 하지만 편집자님.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패러디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적어도 그 전차 부분은 우연의 일치로 그게 맞은 거야. 왜냐면 영화 뭐 제작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개념이 없거든. 내가 그 무슨 뭐 스포. 스포. 제가 스포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네. 어쨌든 그 전차와 이 전차는 그 패러디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아니 분위기는 근데 약간 그쵸, 패러디죠. 퓨리오사의 패러디인데 그 전차 대형은 상관없이 그냥 나온 거다. 그래서 땅을 쳤다. 그 숀 레비가 배우 출신이더라고요. 감독이. 어쩐지 엄청 잘생겨가지고 셋이 쓰리샷으로 쓰면 숀 레비가 제일 생겼어. 전 보면서 쥐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에이씨 딴 영화로 넘어가.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저 할게요. 이 감독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리체 로르와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네요. 행복한 라짜로 감독. 아, 봉준호가 뭐 향후 20년간의 네, 제일 중요한 감독이 될 것이다. 영화예요. 근데 이 발음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행복한 라짜로 요걸 딱 하나 못 보고 지난번에 제가 키메라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탈리아 3부작 중에 하나인 더 원더스. 이게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 받은 건데 이건 되게 개봉을 되게 오래전에 한 영화예요. 요게 이제 개봉을 곧 해요. 더 근데 원더스가요? 더 원더스. 오. 양봉가 얘긴데 근데 모니카 벨루치가 나와 이 영화에. 오. 그것도 재밌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 3부작 중에 이 두 키메라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10년 만에 네, 개봉을 맞아요. 하네요. 엄청 잤어요. 엄청 좋은 영화라는 뜻이 그렇죠,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맞아. 그러면서 이게 좋은 영화라는 게 이번에 거의 한 숙련 거의 절반 정도가 가깝게 잤는데 깰 때마다 내가 또 자가지고 또 놓쳤네 이 장면을 또 무슨 얘기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막 안타까운 거야. 반을 자는데. 그럼 안 잘 법한데. 그러니까 근데 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 분위기 때문에 잘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 그 안타까운데 또 자고 마성 또 일어나서 영화네, 또 막 마성 후회하고 영화. 내가 이걸 왜 잤니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아니 이 정도 좌우했고 소개하는 거면 뭐 유튜브 소개나 뭐나 알 거는데 지금 책 맞다고 할수 읽겠다 없죠. 소개하는 거랑 뭔 차이? 절반이잖아. 말이야. 하여튼 되게 좋은 영화다. 더 보고 싶다. 한 번 꼭 봐야겠다. 더 봐야 되는 더 영화죠. 봐야 되는 영화야 이게.
뭔가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감독은 진짜. 나이도 별로 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81년생이네요. 네, 나이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그리고 리볼버. 아. 리볼버. 근데 좀 실망스러운 의견 많던데. 전도연 좀 그렇더라고. 배우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 무례한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오승욱 계속 감독이라고. 같이 하시네. 예. 이게 뭐 전도연 씨가 오 감독이 워낙 과작이에요. 막 10년에 한 편 하고 막 이래. 근데 각본가로서 원래 재능인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가예요. 8월 크리스마스 그 이후로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을 다 각본을 많이 썼는데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아우 놀면 뭐 하세요? 저랑 영화나 그러네요. 찍어요.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건데. 초록물고기 각본. 맞아. 쓰잖아요. 엄청난 각본가야. 근데 이 영화 되게 독특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음. 내러티브가 확실한 영화거든. 전도연이 음. 뭐 전직 경찰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복수하는 얘기인데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내러티브가 별로 중요한 느낌이 없어 영화가. 그냥 분위기, 연기 이런 걸로. 그리고 약간 조금 이게 뭐 하여튼 좀 약간 무례한보다 못 만들었다고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하여튼 좀 약간 박훈정 감독 마녀 느낌도 좀 나고 뭐 하여튼 좀 독특한 영화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전도연 씨가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더라고. 아쉽더라고. 그리고 책 제가 오랜만에 시리즈들을 좀 봤는데 푸른 눈의 사무라이를 2편을 봤거든요. 네. 좋죠. 그거 재밌더라고. 네. 노시스도 봤나요? 그거? 그때 저도 다 봤나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요거 재밌더라고. 그리고 졸업. 안판석 감독의 졸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편 봤어. 그뭐 안판석 감독 드라마 시작했어요? 끝났는데 이미. 그래요? 너 16부작 최근에. 그거 아닙니까? 정려원. 저거 정려원 배치동 학원가 얘기. 나 1화 봤다 1화. 그럼 나랑 똑같은데? 그럼 나도 이름만 봤는데. 이런 보고 지금 가지고 싶어. 근데 정려원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요? 정려원은 왜 안 늙었어?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선생님처럼 잘하더라.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정려원이 심지어 한국에서는 학창 생활을 한 적이 없어. 호주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너무 그 학원 강사 역할 너무 잘했고. 맞아요. 아니 그 위하준이라는 그래, 맞아, 친구가 맞아. 나오는데 위하준하고 정려원하고 10살 차이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물론 연상연하 나오긴 하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둘이 거의 비슷한 연배 같이 나와. 정려원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니까 정려원이 예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 끝에 끝나는 그 음악. 그 무슨 잉글랜드 무슨 그룹이 불렀다는데. 네네.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보고 다시 이야기해봐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봤고 근육 연결 도감이라는 그 책을 보고 있고요. 일본 그 스트레칭 트레이너의 근육 연결 도감이라는 책을 보고 있고 손정의의 그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의 시간관리법이라는 책과 김은 선생의 허송세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이 두 가지 책을 한꺼번에 읽고 근데 있습니다. 책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김은 이게 원래 내가 누구랑 서사 선배랑 얘기하다가 뭐 이게 허송세월 나는 그냥 인터뷰 기사로 처음 봐가지고 뭐 그래도 호기심이 가던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봤는데 재미 더럽게 없다며 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아니 저는 그냥 아까 우리가 얘기한 비슷한 얘기를 아까 송기령 씨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은 선생도 사실 거의 똑같은 복제가? 얘기를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하고 반복이 되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요. 안타깝네요. 근데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나는 그 김은 선생의 나이대에 따라서 그냥 읽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쯤 되면 뭐 그런 생각할 때도 됐지 뭐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그렇게 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아요. 예. 그분 나이가 연세도 있으시고 70대 중반인데 뭐 얼마나 더 그렇게 막 창의적인 게 막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의외로 손정희의 시간관리법은 책 괜찮던데요. 예. 이게 단순히 뭐 시간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라는 게보다도 손정희가 어떻게 경영자로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손정희의 비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이제 보고 그래서 손정희의 시간관리법이 아니라 손정희의 시간관리법이 제목인 거예요? 그렇죠. 손정희의 시간관리법.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의외로 뭐 이것도 재밌다. 예. 정말 한 사람은 허송세월하고 한 사람은 시간관리하고 같이 보는 재미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 영상. 자, 참 날씨 무더운데 이 한가운데서 210회 책영사의 선택이 일종의 남양 특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했는데 여기 라미가 남양이 아니던데요. 라미가 콧방귀를 꼈죠? 네. 아니, 너무 단톡방에서? 기뻐서 죽겠다고 보냈잖아요. 저는 약간 남양이던데. 뭐 제 한계예요, 이 정도가. 딱 이 정도 남양. 아니에요. 더 충분히 발전하셨어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가 돼야. 더 노력하실 수 있어요. 요번에 에일리언이 15세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걸로 지금 남양주주하다고 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거는 봐야지. 보고 싶더라고 예고편 뵈니까. 아, 그죠. 예고편 잘 정말 아니, 그거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옛날 과거 거가 홍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 79년도 막 나왔던 거. 근데 너무 재밌던데요? 맞아요. 제일 그때 무서운 예전이 거는 제일 무서워요. 그 리플리 앞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패러디했던데 예고에서 네. 그 장면이 그게 첫 편인가요? 2편 아니야? 그게 에일리언 2편? 정확히 정확히 기억이 안 기억이 나네요. 안 그게 아마 2편일 거야. 허거 페이스가 이렇게 근데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지. 이게 무슨 여름 시장 다 끝났는데 갑자기 4편이 몰려버렸어요. 한국 영화. 행복의 나라로 그다음에 한국 영화 빅토리 이 헬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에일리언 로물루스. 그다음에 트위터스. 이 4편이 하루에 개봉해. 진짜요? 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그래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죽자 이건가? 그러니까 다 같이 뭐 이거 한번 허리케인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돌아가는 거. 트위스터스 뭐지 이게? 소용돌이? 뭐. 그래 토네이도? 거기 토네이도에 뭐 토네이도. 휩쓸려 들어가자는 건지 뭔지.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여름의 마지막 날 사실 8월 15일이면 광복절 마지막 그쵸. 시즌이잖아. 그 시즌을. 연휴 시즌이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음. 이런 거 같아. 뭐 하여튼 그렇고요. 한국 영상자료원이 최근에 이제 설립 50주년 기념해서 한국 영화 100선을 10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여도 하셨죠? 예, 저도 24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저기 한국 영상자료원 가면 그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참여자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뭘 뽑았나도 네. 이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있으니까 코멘트도 달려 있더라고요. 네, 코멘트도 참 거기다 해놓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서 단독 1위를 한 김기영 감독의 60년도 스릴러 드라마 하녀를 대단한 8월 첫째 주 최경사의 선택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단독 1위라고 강조한 거는 10년 전에 2014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오발탄? 오발탄하고 하녀하고 바보들의 행진이 공동 1위를 했어요. 오발탄을 저희가 다뤘었죠. 다뤘지. 그때 네. 막 엄청 여러 개 다뤘죠. 한 3개 다뤘을 거예요. 네, 그때 영화 2편에 책 한 권 막 이렇게 네. 다뤘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오발탄을 다뤘었구나. 맞다. 오발탄을 다뤘습니다. 단독 1위로 오른 작품이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책영사 이거는 우리가 책영사 클래식을 붙여도 될 정도의 그쵸. 작품이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그 작품성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에 10선을 간단하게 순위를 소개해 드리면 하녀가 1등이고요. 2등이 살인의 추억입니다. 3등도 봉준호 감독입니다. 뭐겠어요? 괴물? 아니지. 기생충? 그리고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 4위로 좀 밀렸어요. 그리고 5위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살인의 추억. 아니 친절한 올드보이.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이 살인의 추억도 만들었고. 살인의 추억은 아니죠. 그리고 6위가 이제 바보들의 행진은 6위로 밀렸고요. 7위는 이창동 감독의 시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8위가 헤어질 결심. 공동 8위인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영화네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공동 8위나 올라갔는데 이거에 각본을 쓴 사람이 오승욱 감독이고 그 감독의 영화가 리볼버다. 네, 그렇고요. 10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네. 아까 나온 이 영화는 아니지만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데뷔작이죠.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데뷔작이요? 장편 데뷔작. 강원도의 힘이 아니야. 그래? 돼지가 이게 우물에 빠진 데뷔작이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완주하는데.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어. 그럼 좋은 영화인가 보네요. 진짜 좋은 영화. 그래서 1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 나 이거는 왜 이렇게 졸리지 모르겠어. 보기만 하면 졸려. 좋은 영화 감별사인데. 맥스를 채워라.
아 이거 다 봤어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저는 못 봤습니다. 봤어요. 저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도 그렇게 재미없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네. 이 대사 톤이 되게 졸린 그냥 느낌이 그랬어. 있어요. 혹시 이 리스트 중에서 지금 쭉 들은 거 외에도 야 이거가 왜 안 들어갔어? 이렇게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나요? 전 살인의 추억 들어가서 만족스럽습니다. 만족? 네. 안 근데 궁금했어요? 생각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그러네. 현대 영화가 많이 반영됐다는 그게 인상을 이번의 받았어요. 특징이에요. 네. 2014년에는 과거께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네. 헤어질 걸심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2020년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그렇죠.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클래식이라고 해버리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내가 봤던 영화, 내가 좋게 봤던 영화가 요 과거의 이 클래식과 이 견줄만 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 좋은 리스트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여기서 또 탈락하는 게 있고 그쵸, 뭐 그쵸. 올라오는 살아남는 게 것들이 있고 또 있고. 살아남는 게 있고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순위를 매기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뽑은 거에는 3편이 겹치더라고요. 그 오발탄하고 살인의 추억하고 기생충이 저도 뽑았었고요. 그 외의 거는 제가 뽑은 게 칠수와 만수 박광수 감독 그리고 배영군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다나 안 봤어. 그리고 서편제 서편제. 넘버 3 넘버 3. 쉬리 인정사정 볼 곳 없다 벌새 이렇게 왠지 벌써 있을 것 같았어요. 90년대에 열심히 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저널리스틱한 컨셉을 가지고 뽑았던 것이 뭐 서편제는 이제 사상 첫 서울 100만 관객이었고 쉬리야 사실 한국 영화 시장이 블록버스터의 쉬리와 시장. 쉬리 후 이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고 뭐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뽑았어요.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게 첫 서구 국제영화제 대상이고 제작 방식이나 뭐 작가주의를 이 정도까지 구현한 작품은 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김기영 감독이 타계가 1998년 입춘 다음 날인 2월 5일이에요. 제가 이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연합통신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날 새벽에 서울 명륜동 한 가정집에 불이 나서 70대와 60대 노부부가 숨졌다. 단신이 떴어. 단신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나 아파서 한옥에 돌아가신 줄 불나가지고 알았어. 아니야. 불나서 죽었어. 이게 단신이 떴는데 진짜? 가만 있어봐. 이게 김기영인데 이게 혹시 내가 아는 그 영화 감독 김기영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보면 기사가 불로 인한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불은 한옥 내부 20여 평을 태우고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고 경찰은 전기 누정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기사가 이렇게 났다니까? 정확한 처음에? 그 화재 단신이네요. 이렇게 나서 와 나는 이거 이 골 때린다. 이 기사가 이렇게 날 기사가 아닌데 그쵸. 이건 부고 기사로 나야 되는데 이게 사건 기사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되게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좀 그 있어요. 김기영이 그 김기영인지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처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회부 일부. 기자는 잘 몰랐겠지.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났죠. 하여튼 세상에. 뭐 그랬는데 이 불의의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기영 감독의 회고진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주목이 받기 시작했고 이 사고 바로 며칠 뒤에 베를린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전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특별전을 뭐 그래도 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아쉽구만요.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기생충이 완전히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엄청 유명한 감독이 감독이 됐죠. 됐죠. 컬트 감독이 됐죠. 윤여정 씨도 수상소감에서 언급했죠. 맞아요. 맞아요. 민여성 씨도 수상소감에서 연관됐고 지금은 사실은 컬트 감독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돼 있긴 한데 사실 당시에는 엄청난 흥행 감독. 그러니까 60년대 뭐 만들면 그냥 계속 흥행 1위. 이게 한여도 흥행 1위였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감독이었어요. 자 비하인드에서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비하인드 듣기 전에 라미의 신호부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기영 감독의 1960년 한여는 이미 굉장히 많은 리메이크작이 있어가지고 대강의 스토리는 많이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알려진 것처럼 이제 한 평화로운 중산층 가정에 새로운 하녀가 들어오게 되고 그 하녀가 이제 이 집 가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이 이제 주 스토리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그 전도연 배우 주연의 하녀는 사실 중산층이라기엔 되게 부잣집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 재벌가 가깝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김계원 감독의 하녀는 이제 막 중산층이 된 집처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집들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음악교사인 동식과 전업주빈 그의 아내 그리고 남매가 살고 있는 한 중산층 가정집이 나오게 돼요. 원래 동식은 이제 방직 공장의 여공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훈훈한 외모 때문에 인기가 항상 많았어요. 근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 좀 하녀가 필요하다 싶어서 자신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는 조경이라는 그 방직 공장 여공인데 엄앵란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식 김진규 배우도 오발탄에도 주인공이기도 그렇죠. 하고 백선에 무려 한 6편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많은 작품을 올린 배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다 맞아요. 주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뭐 굉장히 미남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이분 아들도 배우 아니에요? 지금. 나 잘 모르겠어요. 김진규 그래요? 씨 아들은 뭔지. 예. 그래서 이 경희라는 이 여공한테 하녀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녀가 첫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배우 이은심 씨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한데 맞아요. 소녀 같고 또 알 수 없는 독한 기운이 느껴지는. 마스크가 오묘하세요. 맞아요. 네. 이분이 이게 거의 데뷔작은 아니지만 되게 신인 배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찍고 얼마 안 가서 또 은퇴를 해가지고 네. 브라질로 이민 가셨어. 감독이랑 결혼하셨다고. 네, 맞아요. 예. 사실 처음엔 이분이 등장을 하면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러셔서 무슨 짓을 이분이 할 수 있지라는 약간 예측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집안에 있는 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몰래 담배를 피우다 들키고 약간 그 쎄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녀는 처음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슬슬 동식한테 자기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또 집안 애들이랑 친한 경희를 질투하고 동식의 관심도 받고 싶어하고 되게 하녀가 할 일이 아닌 것들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동식이 하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자리를 갖게 되고 하녀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부인이 그 친정 가 있을 때 그렇죠. 벌어진 일이죠. 집을 비우니까 말이야 이게 난리가 났어. 뭔 결론이야? 오늘의 결론 집을 비우지 말자. 집에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동식 아내도 알게 되는데 요즘과는 이제 좀 다른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열받으면서 남편이 이혼한다기보다는 해결책을 해결책을 이제 찾아서 하녀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서 낙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을 하게 되죠. 게다가 그로 인해서 실제로 하녀 아이가 죽게 되고 근데 동식이랑 그 아내는 비슷한 시기에 셋째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녀는 완전히 미쳐버리게 되는데 이제 이 집안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동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결국에 동식에게 너 같이 나랑 쥐약 먹고 안 죽으면 아내를 죽이겠다라는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거에 계속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동식은 하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같이 쥐약을 마시는 결정을 합니다. 2층 하녀의 방에서 쥐약을 마시고 둘은 이제 쓰러져 가는데 그래도 동식은 마지막은 아내 곁에서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1층으로 가려 하고 또 하녀는 못 가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하녀가 머리를 쿵쿵 찌우면서 내려와요. 진짜.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편들에서도 이 장면이 계속 반복돼 나거든요. 근데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계단에서 쿵쿵 머리 찌는 네, 게 다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인장이죠. 기괴한 형상, 이 형상으로 다 계단에 내려오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 하녀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간에 사실은 뭐 그 하녀가 약 타가지고 그 아들이 죽죠. 안성기 씨가. 네. 그 안성기 씨죠. 네. 네. 얼굴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그게 신기하더라. 맞아요. 5살 아니에요? 네. 거기서? 얼굴이 남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인다고? 지금, 네, 아. 그게 보이는 게 음. 당연한 얘기인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줄거리 잘 들었고요. 자,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이 영화의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뭐 비하인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았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다
다행히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919년에 태어나셨어요. 당시 경성부 교동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종로구 익선동, 경운동 요쪽 부근입니다. 핫플레이스네. 네, 요 근처에 교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맞아. 네, 그 교동이 그 과거 경성부 교동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평양으로 이사해가지고 평양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 1942년에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44년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퇴학을 당했어요? 네, 이게 학교를 잘 안 갔다고 해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시는데 여기서 다양한 연출 경험을 쌓으셨더라고요. 연극부에서 연출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평양에서 헨리크 입센의 유령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하던 중에 6.25 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에 미국 정부 산하 문화기관인 문화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영화를 만들고 홍보영화를 제작해 보게 됩니다. 김기영 감독이. 이때 만들어진 19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어요. 나는 트럭이다라는 작품인데 되게 독특한 영화입니다. 트럭의 1인칭 영화예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미국에서 미 공보원이 흥미가 생긴 거죠. 요렇게 되게 독특한 영화를 만드네. 그래서 김기영 감독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장편 극영화를 찍게 되죠. 요게 주검의 상자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필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장편 극영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유실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영화를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1960년부터는 저희가 오늘 다룰 하녀를 비롯하여 이 하녀 시리즈가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평단의 찬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김기영 감독이 아까 라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하녀 시리즈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60년에 만들었을 때 이후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리메이크를 제작해 왔어요. 1971년엔 화녀로 리메이크를 했고 79년엔 배경을 항구 도시로 바꿔 수녀라는 이름의 영화를 만들기도 수녀? 합니다. 그 수녀가 네. 물숫자예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그러면 내용의 내러티브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네. 근데 그 시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배경이 조금 재밌겠네. 바뀐다거나. 그것도.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충녀 그리고 82년작 화녀 그리고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 그 충녀는 벌레 나와 그럼 거기? 저 충녀는 못 봤어요. 충녀 못 봤어? 화녀 파리 요거를 봤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도 이 하녀를 리메이크 해보자라는 시리즈 악녀를 기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맥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안 화재로 사망하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게 된 거죠. 아까 라미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하녀의 엔딩이 사실 그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실제 저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뒤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굉장히 잘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액자식 구성이 되죠. 영화 시작할 때의 그 대화를 나누던 가족들이 이런 게 있었대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배우가 제사의 벽을 깨고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김기영 감독이 후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뒷부분이 붙는 게 아니었는데 그 영화 배급사 눈치를 본 편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영화 판권을 판매할 때 지방 극장에게는 따로 판매를 해야 됐는데 당시 지방 극장주들이 두 주인공의 동반 자살 엔딩으로 나가는 건 이거는 영화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안 팔린다. 그러니까 돈 못 번다. 네, 이런 식으로 낼 거면 그러면은 우리가 반값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극장주를 달래기 위해서 요 같은 형태의 결말이 나오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메이크 할 때는 뭐 그런 것 없이 맞습니다. 영화가 제작되었던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되게 막 개몽 그러니까요. 캠페인처럼 여러분 윙크 그러면 안 돼. 하시면서 그 윙크를 보면 저 사람 천상 배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확 들죠. 다예요? 네. 말한 대로네. 네. 네. 좀 아쉽네. 뭐 좀 더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 파면 뭐 이은심 씨의 뒷얘기라든지 그
되게 그 인상이 깊었는데 이은심 씨가 이거를 찍고 뭐 4년인가 더 몇 편 나오고 영화 감독하고 결혼해가지고 브라질로 떠났고 이민 가서 한참을 살다가 2010년대인가 한 번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아마 초청을 했나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러면서 이게 내 마지막 귀국이 될 거고 아마 나는 이제 브라질에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되게 쿨하더라고. 맞아요. 예. 그 뭐 아니 나는 그때 뭐 내가 그만둔 거는 그냥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다. 난 뭐 크게 또 그렇게 애착도 없다. 그냥 근데, 뭐 출연작 중 하나인 거지. 뭐. 근데 그러기엔 너무 연기가 좋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 오히려 김진규보다 더 주인공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그 신인의 저 정도 연기를 했으면 저 재능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저 맥스 말씀하신 2010년에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신인십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 거기서 나왔어. 저 아주 인상적인 것만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이제 어. 질답이에요. 근데 기자는 질문을 길게 하는데 답변은 그냥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서면 인터뷰일 인터뷰예요. 거야. 네. 질문입니다. 김기영 감독님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한여 이유겠죠. 청춘일기 슬픈 목가에 참여하면서 배우의 입장에서 본 김기영 감독님은 어떠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우연히 친구와 다방에 갔다가 안성기 씨 아버님이 그 당시 김 감독님의 제작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 김 감독님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다른 감독님이셨어요. 여타의 감독님들과는 달리 저에게 언제나 직접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지도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처음 한여 캐스팅 제안을 할 때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영화를 설명하셨나요? 했더니 영화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시나리오를 잘 읽으라고만 부탁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 한여라는 캐릭터에 대해 김기영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건 어떤 건가요? 했을 때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한여는 그저 인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손수 연기를 지도해 보이셨습니다. 저 이게 좀 이걸 알고 다시 영화를 생각하니까 좀 더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서면 인터뷰 쭉 보면 계속 무슨 장면마다 감독이 직접 자신이 연기를 해보이면서 이렇게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신인이어서 그랬을까? 뭐 신인이어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스타일 자체가 연기 지도 연출 스타일이 그랬던 것 같은데. 심장무시 감독인가도 뭐 이런다고 들었는데 배우한테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직접 해보이면서 그 KBS에서 뭐 명인을 관련해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999년도 그러니까 타계 한 다음에 이 김기영 감독 편이 있는데 거기에 나레이터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아니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었던 이용관 당시 평론가가 이제 나레이터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옛날 시나리오하고 이런 게 콘티가 다 있어요. 근데 딱 봉준호 스타일이더라고. 본인이 한가스를 다 그렸어. 60년대에 이미. 그래서 이 양반 되게 진짜. 꼼꼼한 양반이구나. 그리고 조지 밀러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의사 출신들이 약간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 의사 출신이 영화 감독을 하면 뭔가 그 느낌의 에너지가 약간 조지 밀러도 매드맥스 시리즈에서는 느낌이 약간 좀 그 영화도 컬트 영화잖아. 그렇죠. 뭔가 하여튼 기괴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김기영 감독 영화에도 좀 그런 게 있죠. 자 우리 비하인드 또 이렇게 좀 더 메꿨다. 아우 부담스러워. 자 그러면 이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라미는 좀 아껴두고 일단 많이 봤잖아. 할 얘기 많단 말이야. 자 노시스는 이번에 처음 봤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한번 봤었나요? 두 번째긴 한데 사실상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이렇게 얘기지? 집중해서 나와 같았나? 제대로 본 거는 네 보긴 봤었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봐요? 그 전에도 그전에도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봤었어요. 네. 줄거리는 알고 있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뭐 1960년대의 영화 치고는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름 모를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 왔다 2024년에 해도 손색이 없게 세련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뭐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는 엄앵란 씨가 입는 옷들마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진짜. 예뻐. 그리고 거의 지금 원피스 유행하는 같은 옷이야. 거 하나 그거 하나만 입고 나오지 않나? 스트라이프 약간 그게 아, 일단 마지막에 제일 옷 예뻤고 찢을 옷 찢을 때는 다른 옷이었다. 열심히 보셨네. 안 보셨네. 아, 그래, 열심히 봤다. 안 졸고 열심히 봤다. 옷도 잠이 확 깨더라. 아유 역시 옷도 예쁘고 음. 그 집도 그 좁은 집에 벽지에 뭐가 또 그려져 있어. 이것저것 다 있어요. 오브제들도 있고 아유, 액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그게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니 여공이 당시 여공이면 그 좀 현실성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여공 분위기도 그렇고 여공들이 그 놀이불 그러니까 그 그 안에 안에 그렇게 엄청난 일종의 가혹한 노동이 시달렸는데 음. 그 동아리도 공장이잖아. 존재하고. 옷도 되게 세련되고 그러니까 피아노 좀 배우 이건 뭔가 싶은 좋은 공장이죠. 어쩐지. 뭔 말로 그랬지? 하여튼 굉장히 그런 거에서부터 그다음에 제가 이거 영화 보고 조금 영상 인터뷰 찾아보다 김기영 감독이 인터뷰한 싱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나는 뭐 해체하듯이 영화를 해부하듯이 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니까 또 영화가 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저 영화 이를테면 유튜버가 소개해놓은 영상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 카메라가 그 집 바깥에서 이렇게 창에 비추는 모습을 비추다가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집 안으로 훅 들어가잖아요. 그 내시경 넣는 것 같아. 네, 그게 정말 해부하듯이 몸을 뚫고 들어가듯이 계속 그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후련하다. 내밀한 것까지 그냥 확 봤다가 빠졌다가 막 이런 느낌도 줬던 거. 그런 것도 제가 그 시대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누가 카메라를 그렇게 썼을까? 요즘같이 뭐 드론이든 뭐든 뭐 있지 않을 때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세련됐다고 봤고, 그다음에 스토리적으로 보자면 뭐 아주 기본 설정이긴 하지만 이 부부 동식 부부가 맥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막 허리가 끊어질세라 막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남편은 우리 네 식구 하면서 뭐 피아노 교습하고 사실 그 경희 그러니까 엄앵란 개인 교습도 받는 것도 실은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더 벌어야 돼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굉장히 어렵나? 근데 보니까 막 카레도 먹고 있고 막 라이스 카레. 뭐 집도 막 당시에는 막 최신식 음식이야. 그다음 뭐 엄마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뭐 TV 처음 샀어 이런 거 안 잡고 그 동네 제일 잘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칭이 안 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사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치. 그렇죠. 네. 그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소비가 많으니까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스토리가 모순이 없이 가는데 결국 이 부부가 안분지족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 모든 스릴러의 시작이야.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속작들에선 설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그래? 아내가 원래 일이 없는 전업주부로 원래 비춰지는데 그 다음 작부터는 양계장을 하는 능력 있는 아내가 돼요. 그리고 남편은 조금 그냥 아내한테 얹혀 사는. 그래서 아내가 양계장에서 일하는 걸로 좀 벌어먹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는 안정화되긴 하거든요. 그러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인데 일단 총평 거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처음 본 건가요? 처음 보는 거였는데 항상 최경사 클래식에 이렇게 선정되는 영화들을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영화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번 영화도 되게 사실 유튜브로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집중을 좀 못하게 되는 환경이라서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쭉 봤고 특히 그 한여 연기를 하시는 분의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전혀 영화를 몰랐으니까 저는 노출신이 있을 줄 몰랐어요. 1960년대 당시에 그렇지. 어쨌든 그게 또 그렇게 충격적이야. 노출하는 장면으로 그 남자 배우를 유혹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만들어진 장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어떤 느낌으로 대중한테 다가갔을지가 참 맞아요. 궁금해지더라고. 이 뭐 손가락을 잡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그 한여의 공간과 이 피아노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바깥
이 베란다를 통해서 야. 연결하면서 계속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자주 잡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마스크가 주는 힘 때문인지 맞아. 너무 무서워. 네, 그 분위기를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눈알 굴리는 연기. 네, 뭐- 일창 보고서 뒤에 누가 있다는 걸 눈알을 굴리는데 와 이거는 진짜 그리고 계속 기억에 남는 게 그 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발과 발 에로틱한 장면에서. 네, 에로틱한 장면에서 오 되게 연출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릴러라는 느낌보다는 뭐 에로틱 스릴러에 가깝겠죠. 그런 부분이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로틱이라는 게 붙었을 때에 조금 선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선을 되게 잘 지킨 영화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와 1960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라미. 저도 일단 보고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다른 영화 감독들이 이 영화가 있어서 뭐 내가 영화를 할 수 있었다라던가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막 영화 감독이 아닌데도 그럴만하다. 이 영화를 봤으면 정말 그렇게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일단 이런 스토리와 그리고 캐릭터, 배경, 세트를 만들었다는 게 진짜 천재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거 비슷한 결국에는 지금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군이 이야기해주신 그 에로틱한 그 스릴러 장르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나? 이런 영화에서? 그리고 저는 이은신 배우가 그 이토준지의 토미에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되게 무표정한데 되게 공포스러운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실사화했을 때 비슷한 굉장히 이미지. 적합한 네.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막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일그러뜨리거나 하지 않고 되게 비슷한 표정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비 오는 날 문 밖에서 엿듣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는 진짜 이 역할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다. 사실 이분이 계속 연기를 했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하셨어도 저는 이게 최고의 명작으로 남지 않을까 그분께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2010년 그 인터뷰에 그 이은심 씨 지금 모습이 사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전혀 아니야. 그래요? 후덕해지셨지. 너무 선하게. 그러니까 너무 순하게. 그러니까 그 인상 좋은 느낌이던. 그것도 무섭다 나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자체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김기현 감독이 시리즈를 만들어 오는 그 과정을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본 편에서는 계급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 한여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나를 왜 못 만지게 하지? 쟤는 할 수 있는데 요게 강해서 그 시절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바뀌면서 약간 계급 문제보다는 또 남녀의 문제 성별 거기서 더 거기서 나와서 치정의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거 되게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시대별로. 근데 이게 계급 문제라고 적어도 한여에서 계급 문제를 뭐 일테면 봉준호도 뭐 계단을 써가지고 계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게 본격적인 계급 문제인가가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뭐 물론 이제 중간에 만성기가 정말 이 한여를 정말 노예 취급해가지고 뭐 하대하죠. 너무 하대하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애가 그러는 거라서 막 본격적인 계급 문제라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여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내러티브에서 자기 모순적인 뭐 행위에서 유혹은 자기가 해놓고서는 이를테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태도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막 표독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캐릭터인가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일 수는 있겠다. 근데 하여튼 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앞뒤를 착착 맞춰가면서 하는 게 주안점이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긴 한데 보면서도 왜 그러지 하는 대목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첫 편에서 이 이은심 씨가 유혹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남자 배우 그 동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헷갈려서
실수로 잘못 건드리는 요런 설정이 등장하기 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약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개연성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래, 부분들이 개연성, 조금 개연성. 완성은 되어가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김기영 감독이 계시다면 궁금했던 점이 약간 이 시절에 등장하기 어려운 여성 캐릭터잖아요. 이 표독스러운 것도 굉장히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부분 이유나 약간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뭐 사이코적인 캐릭터긴 한데 막 그 대사 중에서 뭐 인신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그 동시에 같아.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섬찟하잖아. 그 소름 얘기 딱 돋게. 들으면. 그리고 그 다음 윤여정 배우는 무슨 얘기 하냐면 더 세게 저를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이래요. 그런 식으로 멘트가 점점 세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감독님이 이쪽으로 캐릭터를 잡아서 키워 나가시는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일종의 첩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 시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첩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도 그럴 수 있다.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 뭐 그런 것들, 뭐 남자가 뭐 그렇지 뭐 이게 막말을 그 무슨 뭐 그 전에 무슨 정치적인 사건인데 그 한나라당인가 뭐 지지하는 쪽에 그 약간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남자가 무슨 어떤 근데 그 되게 출마한 사람인데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외도를 하고 그러면 네.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안 하면 그게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게 불과 뭐 200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걸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첩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여자들이 있을 대충 수 있는 일이다. 눈 감아주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던 시대 정도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엄앵란 씨가 그 하녀를 소개할 때 이런 대사를 해요. 하녀를 데려왔어요. 바보 같긴 하지만 기숙사에서 일은 그만이었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바보 같긴 하지만이 조금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가 저의 미스테리였고 그 이를테면 하녀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또 여기서 그 여공이 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고 와서 동식에게 엄앵란이 이제 갑자기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여공이든 그 엄앵란이든 둘 다 밀어내놓고 하녀가 유혹했더니 또 바로 한 번에 관계를 가지고 난 이게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본인 스타일이었나? 그게 정답이야. 사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야, 모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 하녀에게는 본인 스타일이고 그날 아내가 저기 친정 가고 네. 없었고 그날 비가 왔는데 유리창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에 젖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상황이 딱 그날 갑자기 맞았던 거지. 상황이 그날 그래가지고 요 논문이 있더라고요. 김기영 영화에 나타난 악마적 에로티즘. 악마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제가 뭐 힌트라면 힌트라고 이 사람이 분석한 건 뭐냐면 당시에는 그 성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한 혐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김기영은 인간의 원초적 에로티즘을 과감하게 영화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그가 에로티즘을 형성하는 방식은 중년의 유부남과 미혼의 젊은 하녀의 위험한 성적 결합과 파멸이라는 영화적 설정과 하녀가 평범한 인격과 건강한 육체를 지닌 여성이 아니라 백치 또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태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폐하고 어두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일탈적인 여성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그 하녀와 너무 개연성 없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인간의 에로티즘이 근본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에 기반하고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인 존재인 인간이 연속성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추구이며 성적 금기의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죄의식과 이로 인한 불안 공포는 에로티즘에 대한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추동하고 확장시키는 내밀한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남녀 간의 에로티즘이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와는 구별되는 심리적 추구이며 에로티즘을 억압하는 사회적 기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에로티즘의 욕망은 더욱더 추동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예를 들면 연설 썼던 여공도 죽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엄앵란도 막 고백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성으로 밀어내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금기에 대한 금기 위반에 대한 본능은 더 강화되었고 그러다가 한여에서 터트려지는 이런 라인으로 이해하면은 좀 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플러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여공들이면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고를 치면 자기가 맞아요. 직업을 잃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여는 부지불식간에 이 한여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자라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지. 거기에 비하면 아내 이정심은 성적 에너지가 노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욕망이 굴절되는 양상을 보여준대. 그래서 일만 해. 너무 쓰러지네. 너무 힘들어. 사람이 재봉질에 너무 바느질로 승화해. 전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주무시고 계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죽은지도 그러니까요. 일만 해. 그리고 항상 이 영화에서 가장 조금 불편했던 지점이 위층에서 어떤 소리가 나건 1층은 아예 신경을 안 몰라요. 써요. 그게 가장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니 막 뒤지고 볶고 하는데 1층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그 여다지문을 활용함으로 여다지야 미다지인가? 네. 그것이 잠기고 나면 뭔가 거의 밖은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다른 되는 것 같은 다른 그렇게 다른 돼버리죠. 세상이 되는 묘한 재미는 게 있어요. 라면 끝난 거예요?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총평은? 되게 신선했다. 네. 오케이. 자, 저는 일단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음악이 이제 타이틀 크레딧들이 뜨고 지금 제작 감독 김기현하고 폰트 예쁘더라고요. 진짜 세련됐다. 요 음악이 나가요. 요 폰트가 누가 한지 알죠? 누구예요? 이 한여라는 그 그래픽스 누가 썼어요? 봉상균 씨라고 봉준호 감독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요거 비하인드로 준비했어야 되는 거야. 요런 거. 몰랐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 네. 그러면 다음 음악을 내가 들려드릴게요. 요게 어느 음악 영화인지 맞춰보세요. 히치콕 이게 히치콕의 무슨 영화? 한기증? 사이코의 오프닝 음악이에요. 아.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저 이 영화 보면서 오프닝 사이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뭐 음악도 비슷하고 처음에 오프닝 씬이 비슷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창밖으로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사이코의 오프닝은 이렇게 펜을 그 아리조나의 어떤 도심을 펜을 쭉 하다가 호텔로 줌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줌인을 쑥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밖에서 안을 들어가. 근데 그게 옛날 60년대 히치콕의 사이코도 60년 영화입니다. 우연히 또 난 그래서 이 김기현 감독이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내 현기증하고 헷갈려가지고 현기증이 58년 영화거든요. 요거를 보고서는 요 흉내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해에 나왔어. 그러니까 두 동시에 이 그러게요. 감독들이 굉장히 비슷한 영화를 만들어냈고 60년도도 참 재밌는 해인 게 2003년에 올드보이하고 살인의 추억이 나왔잖아요. 60년에 오발탄하고 이 한여가 같이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로만 보면 그래서 명작이 탄생했던 때고 이렇게 들어가는 오프닝씬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만 이번 영화도 이렇게 요즘 영화 기술이면 이게 밖에서 보다가 카메라가 그냥 들어갈 거야 아마 CG로 네. 컴프레셔해서. 근데 이건 조금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카트로 넘어가잖아. 근데 히치콕의 그 사이코도 카트로 넘어가. 거기는 워낙 어두워가지고 이게 카트인지 디졸브인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계단이 되게 살인의 장소의 배경으로 쓰인다는 점도 사이코하고 비슷하네. 굉장히 또 비슷한 대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가 그 타이틀도 그렇고 이게 이 사이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고 동시에 두 양반들이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놀라웠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기대치가 워낙 높은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이 통사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긴 좀 제가 부족하거든요. 거기선 그 시절의 영화를 다 본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저도 그게 환여, 헷갈려요. 충녀 뭐 이 시리즈를 본 것도 아니고 김기영 감독 영화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감독 영화도 봐야지 그치. 이게 뭐 비교가 비교도 되니까. 되고 뭐 이렇게 될 맞아요. 텐데 그런 시선 수준까지는 제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영화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걱정이 사실은 좀 영화 보는 내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이 영화를 과연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영화 자체도 자체지만 내용 자체도 자체지만 그 시절의 어떤 사회상, 분위기, 그다음에 뭐 건축,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뭐 지리적 위치 이런 거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 쥐약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데 그렇죠. 뭐 안구는 사실 뭐 쥐약을 놓던 시대에 살았나요? 쥐약은 없었고 쥐 찍찍이는 봤습니다. 아 찍찍이. 그 이렇게 찐득이에 붙어가지고 네, 그거는 봤죠. 저 쥐약 세대 아니에요. 아 가만 있어봐. 아 노시스 왜 얼굴을 나한테 가리고 있지 지금? 일단 알지? 답하면 쥐약 모르고요. 아니 내가 이것도 하나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밥에다가 쥐약을 뿌려가지고 죽여요? 쥐약이 다른- 있었어. 나 그건 그- 진짜 그 액체 형태 그런 쥐약은 나 본 적 나도 밥에다 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쥐약이 있었고 살면서 그래가지고- 쥐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쥐를 옛날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고요? 집에 쥐 나타나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집에 쥐 난 아파트에서 살았어. 쥐가 옛날에만 우리는 나 아니, 어렸을 길거리에도 때는 쥐가 있는데. 그래 집에 길거리 쥐였고 집에 뭐 쥐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집 있으면 안에. 밤에 그 쥐가 엄청 그 탄장에 타다다다다다. 타다다녀가지고 나 안구는 아, 알잖아. 왜냐면 저 어떻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하셨던 가게가 약간 어. 좀 오래된 데여가지고 쥐가 있었어요. 오. 네. 그러면 맨날 자다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우 오늘 쟤들 또 운동회 하는구나 이렇게 쥐똥을 그럼 보신 적이 없겠네요? 나도 쥐똥. 아. 그래서 쥐를 일단 너무 싫어하는데. 나도.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쥐는 작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있던 쥐는 더 커요? 굉장히 아, 컸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찾아왔단 말이야. 빨리 읽어야 돼. 이것도 뭐냐면 한국 이거 한여 연작에 나타난 근원적 욕망 고찰이라는 조규찬님이 쓰신 논문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명자가 쥐라는 거예요. 도식화돼 있다는 거예요. 명자가 뭐야? 명자가 한여. 와이프요? 한여. 아, 한여? 한여 연작. 한여 이름이 명자야? 한여 연작 속 명자와 이게 동식은 뒤편에서부터 명자로 불려요. 아 여긴 이름이 없잖아. 한여 연작 속 명자와 동식은 쥐의 본성 중 하나인 성욕에 매우 충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쥐의 또 다른 본성인 번식욕에 있어서는 실패한다. 그다음에 그 명자 그럼 쥐라는 묘사가 그러니까 매칭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동식의 부인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과 다르게 명자는 전혀 쥐를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갑자기 쥐가 동식의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수납장을 정리하는 순간 갑자기 쥐가 출몰하여 놀라는 장면과 숙소로 복귀해 옷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하녀가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형식적인 유비 관계 속에서 절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통해서 쥐를 둘러싼 공포와 놀람은 자연스럽게 명자는 쥐라는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식량을 축내고 집에 와서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 하녀는 쥐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죠. 그쵸. 되게 오히려 쥐약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개들이 많이 죽었어요. 쥐약 먹고. 왜냐면 개 쥐약을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모르고 가서 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옛날엔 쥐약 먹고 죽은 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뭐 사회상이나 분위기나 저도 뭐 60년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흥미로웠고 거기 보면 몇몇 장면에 그 설정샷에서 여기가 어딘지를 보여줘요.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죠. 이렇게 언덕 올라오는 느낌의 그것도 보여주고 아주 풀샷에서는 여기가 아마 남영동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 인왕산이 보이고 그 옆에 안산도 보이고 북악산도 보이거든. 뒤엔 북한산도 보이고. 그다음에 철길이 있잖아. 그게 지금 그 숙대 입구역 있는 그 지나가는 거기예요. 거기. 이 왼쪽 오른쪽에 보면 거기 서울역이 약간 돔이 보이거든. 그래서 스톱모션 걸어놓고 그거 지도 꺼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그려보고 그랬는데 뭐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쥐약이 마침 옛날엔 그 마치 그 가정상비약처럼 그렇게 이제 집집마다 하나 뒀던.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하녀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 식모가 있었죠. 식모. 사실상 거의 식모인데 거의 하녀. 근데 생각보다도 그 안성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사람 취급을 그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 보고 배운다고. 얘가 그 집에서 배웠던 아는 가장 다른 집에서 환경이. 배웠던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적어도 식모가 없는 데서는 있었던 거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인권 의식이 정말 희박했던 시대의 분위기를 이게 보여주고 그런 분위기가 그 이후의 작품에서도 나오나요? 나오긴 한데 좀 약해집니다. 아, 네, 그- 확실히 뭐 하녀를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는 좀 덜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럼 그나마 이제 또 한 10년 주기로 조금 이렇게 그렇죠. 사회가 나아지는 인권의식이 거가 다 나아지는 반영이 거. 되는. 그리고 뭐 초반부터도 등장하지만 계속 등장하는 그 2층에서의 어떤 수평 트래킹 같은 장면이 계속 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선하죠. 뭐 60년대 저런 트래킹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이은심 표정 연기, 눈 연기, 그리고 과감한 애정씬. 저도 이게 60년대 영화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엔딩 씬은 뭐 사실은 시쳇말로 하면 진짜 후딱 깨는 그런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오다가 근데 저는 또 그게 그런 그대로 또 매력적이더라고. 왠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이게 어쨌든 김기화 감독은 후회하는 씬이라고 하고 지방 뭐 극장들이 이제 그 아까 안군이 얘기했던 그런 성화 때문에 못 이겨서 했다는데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했었겠어요. 그 최근에 만들었던 그 이거 비슷한 영화 있잖아. 그 송강호 나오고 저 이수정 나오고 거미집? 네, 거미 거미집. 거기서도 막판에 막 그 송강호가 막 쥐어짜잖아. 막 이거 지금 맞아요. 이도 안 가노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 영화 그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약간 신선하다. 오히려 그 약간 장면이. 뭔가 지금이야 아까 안군이 제사의 벽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영화에 그런 게 있었을까 싶어. 장리꼬다르 어. 영화에서 뭐 그건 그렇죠. 네. 그건 워낙에 영화 전체가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영화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독학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뭐 어떻게 했든 이런 장면을 끼워 넣고 저는 그 있다는 게요. 부분 보면서 어쨌든 선전 영화를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음. 뭔가 그런 게 여기서 발휘가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덜 어색한 것도 저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배우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 형식적으로도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앞에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야, 그러니까요. 이거 어색하지 않게 이 건전가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 건전가요 이거 어떻게 끼워 넣나.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탁월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별의 순간, 꽝의 순간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한 번 더 돌려봤어. 심지어 이건 유튜브로 그 아내가 이제 저기 사녀 죽이려고 쥐약 타서 부엌 나오는데 갑자기 팬을 해가지고 딸 얼굴을 딱 비치잖아. 딸 얼굴 나와. 그 딸 얼굴의 그 그로테스크한 표정. 나 이거는 효과음과 함께. 엄청나더라고. 이 장면은 맞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들 혹시 뭐 꽝의 순간이든 별의 순간이든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그냥 궁금했던 게 왜 딸을 다리가 불편한 캐릭터로 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딸이 만약에 중요한 존재라면 저라면 2층 집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 딸이 불편하고 굉장히 목발을 짚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그 큰 집으로 옮겨가는 캐릭터성을 만든 이유는 그러네. 무엇일까? 그런 대사 있잖아. 너만 다리 낳으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조금 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딸에 대한 좀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결함처럼 엄마는 뭐 따로 다루지. 얘기가 없었어가지고 나는 그 점이 안군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점이 시대상을 이 영화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장애가 많았어요. 이런 애들이 이런저런 막 뭐 소아마비니 뭐 옛날엔 그 뭐 이 얼굴 얽고 막 다니는 사람, 뭐 바보 뭐 이런 그 장애들이 사회 네. 곳곳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게 패턴일 수 있고 또 장애대가 많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뭐 이해 수준이 낮다 보니까 계단을 얘를 생각해서 해야지 말아야지 자체가 그 사람들 고려될 머릿속에 수가 들어가 없는. 내부적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그리고 수도 실제 있겠네요. 후속에서는 딸이 장애가 없습니다. 아. 그 부분이 이제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말 시대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그리고 나는 더 궁금한 게 아들이 죽었는데도 더는 그러니까요. 슬퍼하는 그게 없어. 뭔가 또 나오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셋째도 나왔으니까 뭐 첫째는 그러니까요. 둘째는 그냥 죽어도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그 점 좀 뭐 좀 이상했고요. 예. 혹시 또 생각나는 장면이나 약간 인상 깊은 장면 어. 그거. 이제 안성기 그 아역 배우한테 물 줄 때 아. 자기 먼저 입에 넣었다가 물 먹고 나니까 먹을 쭉 거 뱉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 와. 들으면 그 씬 생각나는 맞아. 거예요. 그것도 오렌지 주스 맞아. 뱉듯이. 어. 근데 아니 이 시절에 이런 발상을? 약간 하면서 엄청 충격적이었다.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걸로 그러니까 이 쥐약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헛디뎌져 헛디뎌서 가지고 죽는 죽잖아요.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또 특이한 게 사실은 애들이 그 쥐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부터 애들은 이미 이 하녀가 여기다 뭘 탔을 거다라는 상상을 이미 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것도 좀 이상해. 이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녀는 우리에게 해를 줄 거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되게 초반부터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이게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뭐 우리 또 내가 뭘 잘 모르는 뭔가 또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였는지가 좀 분분명한 대목은 뭔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다층적인 음. 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음. 뭘 잘 몰라서 다 얘기할 수는 그 못하겠지만 제가 어차피 지금 언급 못 하는데 그 학술 사이트 가셔서 김기영 하녀 치면 논문이 엄청 많아. 이거에 대한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꿈과 부족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실제 같고. 막 이 키워드로 다 써놓은 그래. 논문들이 많아. 빨리 읽어보시죠.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끔 공장 갔다 오고 그쵸. 뭐 풀샷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것조차도 대단하고 그래서 맞아요. 카메라 워킹이 굉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공간을 되게 많이 쓰시는 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밖에 네. 안 남아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미 일반과 함께 평점 그리고 리뷰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네. 김봉석 8점 평론가 평점입니다. 김기영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걸작. 박평식 씨가 8점을 줬어요. 한국 영화의 야성을 깨우다. 그다음에 이용철, 김종철 씨가 10점을 줬는데 김종철 씨는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안 봤냐? 네 죽고 싶냐? 꼭 봐라고 했네요. 그다음에 저기 관람객 평점은 많은데 그냥 재밌었던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과제하러 왔습니다.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에요. 과제하러 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이제 이걸 수업을 하는 지경의 그렇겠죠. 명작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인 김기영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요즘 나오는 웬만한 영화보다 훨씬 몰입해서 봤다. 또 앵란이 이모 너무 이쁘다. 젊어서 이쁜 건 정말 순간이구나. 애허 인생 무상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달린 댓글들이 많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엊그저께 발표된 한국 영화 1위에 선정되었지요. 최근에 보러 온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라서 그런지. 그다음에 이분은 좀 인과관계, 선후 관계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봤는데 아르마니와 까르띠에가 서포트를 했네요라고 써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복원 스콜세지 감독이 그렇죠. 세계 영화재단인가요? 복원을 하면서 그거의 서포터죠. 네. 네, 그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평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노시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건 5점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5점. 5점. 네. 안군. 5점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당황한 눈치인데요. 저 주관대로 해. 4점 가져왔습니다. 4점. 네. 4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기영 감독을 뭐 이렇게 평가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4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여러 개 많이 본 남이. 네, 저도 4점 가졌습니다. 저는 그걸 다 봤지만 다른 거가 잔인한 장면도 많고 훨씬 자극적이지만 이 영화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뭐 높네요. 제가 좀 끌어내려야겠죠? 예. 3.6점입니다. 저는. 네. 좀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와, 아니, 대단한데? 느낌이 있는데요. 세한 느낌? 0.1점 올렸습니다. 3.5점 생각했는데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판단은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뭐 그 시절에 가서
뭐 내재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지금 보건데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뭐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영화들이 또 있었고 뭐 3.6점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드네요. 예. 합하면 4.15점입니다. 오, 그래도 4점을 넘었네요. 4.15점. 자, 시간이 이제 2분이 남았군요. 210회 책영사는 책영사 클래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클래식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인가요? 네. 흑백 영화로 계속 클래식을 하고 있네요. 그 영화가 몇 년도 영화일까요? 57년도 영화네요. 그거보다 3년 뒤에 영화네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말론 브란도가 사실상 처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메소드 연기를 했는데 이 한여를 보면 확실히 이건 메소드 연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건 메소드 연기가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 관객한테 말 걸 때가 되게 더 그쵸.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그게 자연스럽고 네. 나머지들은 다 뭔가 이렇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메소드 연기에 익숙해진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부자연스러운 네. 그런 연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메소드 연기가 뭔지를 파악하기에도 좋은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책영사 210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 해주신 우리 책영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